네, 여러분, 중국 경제가 정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시나리오를 제대로 그려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말 그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정말 시스템적 붕괴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의 어떤 구조, 또 우리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 네, China's 40-year boom is ov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배경을 보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죠 이게? 위에 있는 도로? 인프라죠. 어쨌든 도로 인프라. 다리는 아닌 것 같고요. 도로죠, 도로. 고속도로. 이게 뭡니까? 인프라 사업을 가리키는데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춰져 있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습을 중국의 한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 이런 그림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겪었고, 또 2차 팬데믹 위기를 겪었고, 그런 걸 겪으면서 중국은 무지막지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오히려 역풍을 받은 시진핑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돌리면 시진핑하고 바로 옆에 있는 모습 같네요. 네, 갑자기 이제 장난기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받아들고 있고 수출이나 투자나 내외수 동반 악화라는 악재를 받아들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쳐져서 결국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중국발 리먼 사태를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혹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대차 대조표 불황,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시나리오는 뭐 그동안의 40년 동안의 호황을 이어간다. 이런 시나리오는 사라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금융위기급 중국의 엄청난 어떤 경제 위기, 시스템적 붕괴이거나 아니면 중장기 침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그럼 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에 나는 무게를 둘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진핑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침체를 유도했고 그 부분도 공감하고요. 또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국영화하는 것도 의도한 거 맞지만 이 잃어버린 30년을 유도한 건 아니겠죠. 리먼 사태를 유도한 건 아니겠죠. 제2의 리먼 사태를 유도한 건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의도 이상으로 그 효과가 더 컸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 중국 40년 호황 끝난 건지 하나하나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순서를요. 앞부분에는 중국 경기 진단을 해볼게요. 경기 진단 해보고요.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시나리오 갈 것인지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예요.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어쨌든 리오프닝이 있겠다. 중국 경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다가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림입니다. 중국 경제가 23년, 24년 하반기 24년까지 좋지 않은 경제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어떤 중국 경기 판단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역시 중국은 제조의 국가이니까 제조업이 어떻느냐, 그리고 제조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수출하려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출과 그 PMI, 제조업 업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수출도 꼬꾸라지고 있고 PMI, 제조업, 관방 PMI도 꼬꾸라지고 있으면서 중국 경제가 유도했던 것 이상으로 과하게 꺾여 들어가는 모습, 꼬꾸라지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결과물이 뭘까요? 물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디플레이션이죠. 세계적으로 고물가 가지고 난린데 중국은 나홀로 디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또 다른 그 숙제를 맞이한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치닫게 된 지 거의 1년 넘은 거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 0.3%가 말이 됩니까? 특히 제가 이게 무슨 선진국 경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럴만해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중국처럼 신흥개도국이 0%대 마이너스 0.3%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니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격을 낮출까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물건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경기 둔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국 경기가 얼마나 둔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가 중국의 실업률이고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고 21.3%까지 치솟았고 7월 실업률은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2.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발표조차 하지 않을 만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것은 이것은 그만큼 중국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장이 오히려 떠나는 마당에 신규 일자리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의도한 겁니까? 제가 되묻고 싶어요. 이게 모든 게 의도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국영화를 유도한 건 맞겠지만 이 정도까지 중국의 역대 최대 실업률을 경신하고 그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게 그게 정말 의도였을까? 의도 이상일까? 이걸 우리는 구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강하게 합니다. 이게 중국 경기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중국 경기 상황을 또 지표들로 좀 확인한다면 그 밖에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산업 생산 어떻느냐, 소매 판매 어떻느냐, 고정자산 투자 어떻느냐. 제가 이 15분 경제 특강 여기서 경제가 어떻게 침체되는지를 보려면 GDP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명확히 설명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시는 것처럼 산업 생산이 둔화됩니다. 그죠? 그 다음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리테일 세일스, 소매 판매가 둔화됩니다. 그 다음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됩니다.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대학생들이 나와도 그 대학생들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이렇게 많이 둔화되어 있다. 현재 중국 경기가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중국 경기가 이런 상황에 오히려 뭐만 느느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축액만 는다. 저축액이 왜 늡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흔 효과라고 했죠. 상흔 효과. 상흔. 상처가 있었어요.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이라는 상처가 있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고 무지막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 상처를 충분히 이렇게 쾌유시킬 수 있을 만큼 상처를 아물게 할 만큼은 아니고 오히려 상처의 흔적이 남는 흉터가 남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신규 사업 진출할 수 있어요? 또 언제 2차 팬데믹 올 줄 모르고 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불안하니까 오히려 중국 기업도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축액이 느는 거예요.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다? 불안할 때 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국 경기가 심하게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 들어서의 경제,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의 경제, 그런 경기 판단을 여러분께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중국이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모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이거는 경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대 때와 20대 때와 30대의 그 체력이 같습니까? 제가 20대 때는 정말 그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었거든요. 정말. 제 군대 동기도 제 유튜브로 댓글로 연락 와가지고 만나기로 한 동기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예 진짜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조적인 거예요. 10대와 20대와 30대는 다르다. 이건 구조적인 것이고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몸살 감기 걸리면 못 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건 경기예요. 경기냐 구조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구조적인 것까지 같이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국 경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거 보겠습니다. 먼저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잠재 성장률은요. 그러니까 헤비급 선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등치 큰 180cm 키에 뭐 몸무게 80kg 이상의 이런 이제 거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큰 사람은 딱 보시면 남자가 그래도 밥은 한 공기는 뚝딱 먹겠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잠재 식사량이에요. 잠재 식사량. 근데 역시 잠재 식사량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그날따라 식사량이 그 잠재 식사량을 초과할 수도 있고 잠재 식사량에 못 미칠 때도 있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재 식사량과 실제 식사량은 다른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나 경제 구조는 수출입이나 뭐 내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산성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나라 경제는 요 정도 성장할 거야라고 기대할 만한 것. 그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경제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잠재 성장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8%대였어요. 그러니까 8%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때는 2000년대.
이때 14%, 13, 12%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엄청난 고도의 성장을 이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그냥 잠재적으로 5% 성장할 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고성장이 끝나고 중성장 국가가 됐다. 이런 느낌. 10대 청년이 20대도 청년이죠. 40대 장년이 됐다. 이런 느낌. 그죠? 구조적으로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걸 또 이름하여 중진국 함정이라고도 표현하네요. 왜냐하면 중진국까지는 그냥 소위 산업적으로는 남이 만들어낸 산물들을 그대로 뺏겨서 똑같이만 만들면, 그죠? 똑같이만 만들면 그 정도까지는 오는 거예요. 근데 중성장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반열까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 반열까지 오려면 그땐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진국으로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암기만 하면 됐었다. 학습할 때도 그냥 학력고사, 수능고사 주어진 답을 외워서 답변하면 됐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정해져 있는 답변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우등생이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줄 알고 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질문을 못 들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우등생이에요. 이런 자가 인재예요. 만들어져 있는 밥솥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중진국까지 할 일인 거고요. 그냥 밥솥이라는 게 없었는데 밥솥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하는 사람. 이해가시죠? 새로운 장르를 제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갑자기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나는데 너무 주제에 벗어났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모창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창 잘하는, 똑같이 부르는 사람. 근데 지금 노래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노래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리듬이나 목소리, 그걸 낼 줄 아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개성과 창의성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으로도 이 어떤 예술적으로도 그냥 단순히 복사하고 따라오는 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중진국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덕목인 거예요. 주판 두들기고요. 그죠? 암기하고요. 암산하고 얼마나 잘 외웠는지 답변하고. 이거는요 그냥 신흥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인재예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재들은 이미 로봇이나 AI나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됩니까? 문제 제기할 줄 아시고, 이 세계의 흐름을 보시고 질문할 줄 아는 자. 제가 학교 수업할 때는 이렇게 곁가지로 잘 빠지는데 즉시 분석하다가 빠져본 적은 없는데 처음 빠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근데 구조적 한계는 또 뭐예요? 중국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잖아요. 구조적 한계죠. 근데 이 와중에 인구가, 중국 인구가 인도의 인구에 역전되죠. 23년 올해가. 그러니까 이게 또 뭐를 야기해요?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만들어요. 보시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죠? 빨강색.
나머지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고성장을 유지하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분명 중국의 공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의 역할. 중국이 아닌 다른 신흥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집중되는 것. 그런 것들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계속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이 GDP에서 비중이 계속 전반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서는 이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도라는 거죠. 시진핑의 의도. 이런 것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그죠? 기술 기반 산업으로, 첨단 산업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구조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까지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 경익남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숨겨진 부채입니다. 숨겨진 부채 문제를 정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부문별 정부 부채가 다 늘어나고 있고요. LGFB 이게 궁금하신 분은 부채의 덫 중국, 중국의 덫 한국 경익남 영상 102화인가요? 그 영상을 꼭 보십시오. 이게 궁금하신 분은. 근데 이 LGFB라는 숨겨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라든가 경기적 위협 이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 처음 제가 화두로 던졌던 것이 금융위기급의 어떤 큰 충격이 올 것이냐, 중국판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올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위협은 그 위기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모르고 닥치는 게 위협입니다. 경제는 생물이거든요. 여러분도 생물이에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낭떠러지로 뛰어듭니까?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 피해가죠.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위기는 실제 위기로 전개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중국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다 하나하나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의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정말 리만 브로더스 사태 중국판 이런 것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시트 리세션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런시트 리세션은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 가치가 감소해요. 자산 가치가 감소하면 자산가들이 소비할 수 있어요? 소비할 수 없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소비가 안 되니까 리세션이 와요.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하려고 뭐 고정자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신사업 진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또 소비가 둔화되죠.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게 밸런시드 리세션입니다. 대차대조표 불황. 그죠? 자산 가치를 떨어뜨림에 따라 나타나는 그 영향. 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CEIC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중국의 하우싱 액티비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규 아파트 건설 건수도 줄고요. 그죠? 안 팔리는데 어떻게 신규 공급을 합니까? 하우싱 세일스, 판매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죠? 이게 경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투자도 위축되죠. 전반적으로 차이나 하우싱 액티비티 자체가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밸런시트 리세션이라는 거죠. 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 자료를 봐도 알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21년 이후로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한 이래로 이렇게 냉각되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경제에도 부작용을 줄 수 있고, 원래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여기 보시면 14에서 6 그리고 5, 그러니까 23년 올해가 5.2%로 전망했었고요. 그 다음 내년은 4.5, 뭐 4.4, 뭐 4.0 이렇게 성장 둔화를 IMF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 전망치가 지난 23년 7월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비구위한 사태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태가 있기 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태가 있었으니까 조정이 있겠죠. 실제 최근 전망 자체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데 23년 3분기까지 다소 리오프닝의 효과가 있다가 다시 꺼져 들어갈 것이다. 24년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망 이후에 역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구이한 사태라든가 헝다 사태라든가 이게 금융 부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레벨 다운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제가 여러분 편의상 좀 그려드릴까요? 여기에 펜으로 한다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걸 평행하게 더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수학에서 수평이동 시킨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죠?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고, 그 중국 경기 침체는 그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분명히 부작용을 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22년 4월을 끝으로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9월 달에 잠깐 플러스였었어요. 무역 수지가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였었어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액은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마이너스가 그냥 간단한 마이너스가 아니라 30%대의 마이너스예요. 전년 수출보다 30%대가 감소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대략 한 2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 이 규모가 꺾이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그만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뭐 드릴 말씀 정말 많은데 이게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줄다 보니 그러니까 100에서 차지하는 미국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죠. 그건 전체 수출 규모에서 중국 수출 규모가 주니까 미국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모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뭐 정말 간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밸런스 리세션 자체가 한국 경제로 하여금 조금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대응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어, 답변 중에 가장 많은 답변이 제가 디리스킹 전략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매경 이코노미 칼럼으로도 올라갔는데요. 결국 중국의 위험이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로 혹은 그 밖에도 다른 위험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불안, 그러니까 수출 경로 혹은 금융 경로를 통해 또 불안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위험이 중국의 위험으로만 끝나고 한국의 위험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정부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다. 일인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을 수출 대상국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중국을 버리고 가자가 아니라 중국을 놔두고 중국을 먼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중국 여전히 4, 5%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죠? 어, 그래서 중국을 놔두고 다른 여러 신흥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그죠? 중국의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과거부터 이러한 정책 전환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전환을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요 정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많이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남겨지는 동안 역시 또 홍보 의견 드린다면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15분 경제 특강 제 얼굴도 가릴게요. 네, 이 책을 통해서 경제 입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9시부터 밤 9시까지 마라톤 특강이 있습니다. 마라톤 세미나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 박종호 교수님, 김광석 저 넷이서 함께하는 12시간 마라톤 세미나 함께 하실 분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커뮤니티 공지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